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작년에 이 자리에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상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적으로는 2년 전부터 소득 3만 불 시대로 들어가서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또는 각 분야의 일들을 보면 과연 이게 선진국가가 맞느냐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특히 탄핵을 통해서 등장한 586 운동권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행한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고 또 한국 사회를 어렵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면에서는 이게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국회를 연상시키는 그런 파행적인 국회상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야당이 제 역할을 해가지고 야당의 기능이 살아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가 끝나고 그야말로 선진국 국회가 되었는데도 국회가 지금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국회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국회 현상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 못해 이거는 이런 게 국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국회에 26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15대 출신은 야당에서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김민석 의원하고 서른 의원이 있는데 워낙 그분들은 띄엄띄엄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15대 출신이란 느낌을 못 받을 겁니다. 국회의장님이 16대 출신입니다. 그만큼 나 국회에 들어와서 26년 전에 들어와서 국회 경험을 여야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이런 정권은 본 일이 없었다. 이 대화와 타협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토론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국회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난 1년간 야당이 뭐 했느냐. 사실 거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중진 의원들이 몰락을 했느냐. 그건 초선들 파워가 아닙니다. 중진 의원들의 몰락을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선택을 받지 못하고 참패를 한 것은 그것은 초선들의 활약이 두드러져서 그래 된 것도 아닙니다. 중진들의 역할이 지난 1년간 아무것도 없었다.
김종인 체제의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여투쟁이라는 게 한 게 없다. 국민들 보기에는 중진무용론이 이번 당내 대표 선거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그럼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한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은 세대교체 그런 뜻도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1년간 당내에 무력했던 중진들의 역할이 결국 중진들의 몰락을 가져왔다. 국회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국회는 대화와 타협,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21대 들어와서 보니까 야당은 무기력함이 그거는 참 눈에 보이고 국민들 눈에도 그래 비치죠. 나는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팻말 들고 한번 샤우팅하고 끝내는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래 끝내는 야당을 26년 동안 정치하면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1년 동안 해왔으니까 야당에 대한 기대 국민들이 했겠습니까? 당원들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 사건도 있었고 또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소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식물국회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김종인 체제에서 야당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무기력했다. 또 정치를 586 운동권 정권이 자신들만의 정의와 자신들만의 가치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국회라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렸다. 이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국회를 정상화시켜달라. 정상화시켜라. 상임위도 받고 법사위만 고집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게 옳은 일이냐.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본들 게이트키퍼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의석수가 부족한데. 법사위는 여당 몫으로 주고 그리고 예결위를 야당 몫으로 받아라. 그리고 상임위 7개를 야당 몫으로 차지해서 곧 대선을 앞두고 국정조사, 국정심사,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야당이 제한적으로 활약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지난번처럼 전부 다 내주고 상임위에서 팻말이나 들고 샤우팅하다가 끝내는 그 국회를 계속할 것이냐. 그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1년 한 국회 아니냐. 그래 하고 난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얼마나 국민의 심판을 받았냐. 당원의 심판을 받지 않았냐. 국회를 정상화시키라. 그리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자. 응? 지금
586 운동권 정권은 국회를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의 입법 목적, 정책 목적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도로 저지할 수 있는 길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상임위원장 차지하고 상임위에서 최소한 그 상임위만이라도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가 그렇게 됐다면 경제 분야는 지금 더합니다. 문정권 들어와서 대한민국 경제 주체들은 전부 실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영업자도 실험 대상 되고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경제 주체들이 실험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소득주도 성장론, 주 52시간제 그리고 강성노조 횡포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하나도 없고 지금 강성노조의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기업들을 갑질을 하면서 걸핏하면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이 동원해서 칼질을 하려고 덤비고 그리고 기업의 총수들은 경제적 공동체 이론, 묵시적 청탁론 그런 거로 검찰을 동원해서 감옥 보내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IMF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상화해야 되는데 지금 정상화할 길이 요원합니다. 야당이 정상화하는데 앞장을 서줘야 되는데 야당은 무기력하고 국민들이 마음 위에 둘 곳이 없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온통 좌파우파가 분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해방 직후에 좌익 우익 분열상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극렬한 대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직후에 보였던 좌익 우익 분열상만큼이나 지금 좌파우파 분열상이 극렬합니다. 그게 더더욱 조장이 되는 게 이 정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0% 국민 통합이라고 제시를 했을 때 내 저거 불가능한 구호다. 저 안 될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좌파우파의 극렬한 대립상에서 나온 그 산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무능했다, 무기력했다, 뭐 그거 인정합시다. 지금 그 무능과 무기력의 정도가 문재인 정권의 정도를 넘어섰습니까? 나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기력이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권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외교면에서 보면 나라가 국제적 왕따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해방되기 전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주변에 세계 대전급 전쟁이 6개가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있었죠. 노일전쟁이 있었지. 만주사변이 있었지. 중일전쟁이 있었지. 거기다가 태평양 전쟁이 있었지. 6.25 사변이 있었지.
이게 6개가 세계 대전급 전쟁이에요. 세계사를 보면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라고 했는데 발칸반도보다 더 화약고적인 성격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였어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근데 6.25 전쟁이 있고 난 뒤에 70년 이상의 동북아시아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전쟁이 없었어요. 그 왜 전쟁이 없었냐? 국민들은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식자청들도 그것을 왜 전쟁이 없었냐? 동북아시아가 세계 화약고인데 그거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과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이 세력 균형을 70년째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균형, 세력 균형, 정치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전쟁을 막아준 거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력 균형을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문정권 들어서 한중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을 국민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인지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탄핵 대선에 제가 출마하면서 구호를 내세운 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였습니다. 근데 그 구호는 색깔론으로 매도되고 묻혀버렸어요. 지금 5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 말이 틀렸습니까? 전쟁은 세력 균형이 무너질 때 전쟁은 반드시 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우린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다시 복원하고 강화하는 게 가장 지금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유지하는 길이다. 대북 정책만 하더라도 저는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의 연장이라고 난 보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라는 말은 그나마 좀 일리가 있었어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정책 전환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햇볕 정책의 원조는 91년도 노태우 정권의 북방 정책입니다. 노태우 정권의 보수 정권의 북방 정책을 펼치면서 남북 협력 구도를 먼저 물꼬를 튼 게 노태우 정부입니다. 북방 정책의 연장으로 햇볕 정책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지 그 햇볕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햇볕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밀실거래하고 무조건 지원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이거는 햇볕 정책이 아니라 종북 정책입니다. 맹목적으로 김정은 따라가기 종북 정책입니다. 그 사이에 이 정권의 실세들이 한 이야기, 김정은에 대해서 한 이야기, 그걸 전부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보고 과연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게 햇볕 정책이냐 종북 정책이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북 정책이라고 하면 또 강성보수도 이런 식으로 또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야당 의원들 쳐다보면서 참 딱하다. 국회의원은 한국 사회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가 여론을 쫓아가고 여론만 따라가는 것은 리더 아니에요. 그럼 팔로우에 불과해요. 그게 어떻게 리더입니까? 여론이 잘못 형성되고 잘못되어 가면 그것을 바로잡고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 요즘 국회 들어와서 보니까 리더가 되려는 국회의원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전부 팔로우만 하려는 국회의원들만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대중이 비난을 하면 두려워하고 대중이 비난을 하면 대중의 요구에 잘못된 것이라도 따라가는 그건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건 팔로우예요. 국회의원은 한 번 하더라도 그런 국회의원 해서는 안 돼요. 또 그런 국회가 돼서도 안 되고. 저보고 강성 이야기하는데 내 참 어이가 없는 게 야당이 강성으로 투쟁을 해야 정권이 오죠. 정권이 어디 거지가 동냥하듯이 해가지고 정권이 옵니까? 정권은 정치 투쟁을 해서 승리자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포장을 해서 이미지로만 정권 잡아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 한번 보십시오. 지난 대선 토론회 할 때 내가 참 걱정스러웠던 게 어차피 문재인이가 될 건데 토론을 해보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든 게 있나? 그냥 사람 좋은 사람 이미지 하나로 저 대통령 돼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지난 대선 내내 내 그런 생각했어. 어차피 우리는 탄핵으로 망한 정당이 돼가지고 4%빼기 지지가 안 되니까 그 망한 정당에서 내 혼자 대선 토론 나가서 치고받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표는 안 온다고 봤어요. 나는 안 된다고 봤어. 우리는. 그러나 당의 존립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선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리더가 되려고 생각을 해야지 팔로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리더가 되려면 대중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려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정권을 잡으려면 야당이라도 우선 화합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26년 하면서 우리 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개혁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회 활동에 있어서 개혁 입법을 단 한 건이라도 낸 것을 본 일이 있느냐? 난 본 일이 없어요. 내 26년 정치하면서 자기들이 소장 개혁파라고 주장하면서도 떠들었는데 그 개혁파라고는 하는 사람이 국회의 개혁 입법을 단 한 건이라도 통과시켜 본 일이 있느냐? 나는 그걸 본 일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 문의가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정권을 찾아오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 사람들은 또 재미있게 보면 당내 투쟁은 참 기가 막히게 해요. 당내 투쟁을 하면 우선 자기한테
그 위험이 없어요. 대여 투쟁을 하면 저쪽에서 털고 공격하고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고, 당내 투쟁은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당이 전부 하나가 돼서 화합을 해야 된다. 정권 창출에 우리가 나가려면 화합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과 연합을 해야 된다. 과거 우리가 주류일 때는, 보수 우파가 주류일 때는 우리는 연대를 해서 정권을 창출해 본 일이 없어요. 독자적으로 했어요. 주로 연대한 세력들은 민주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의 주류가 우리였기 때문에 비주류들이 연대를 해서 정권을 창출했어요. 97년도 최초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DJP 연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무소속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연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연대해서 정권을 창출한 게 아니고 우리 독자의 힘으로 했습니다. 신한국당의 힘으로 하고, 또 한나라당의 힘으로 하고, 또 박근혜 때는 새누리당의 힘으로 하고, 다른 세력과 연대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가능했느냐? 그때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주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주류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비주류가 됐다. 그럼 비주류가 되었으면 우리가 집권하려면 세력을 연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의 대상이, 제1차적 대상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 당입니다. 그 3석밖에 없다고 깔보면 안 돼요. 연대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세력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권을 찾으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당은 헌정사에 없었던, 그리고 한국 정당사에도 없었던 초유의 청년 리더십이 탄생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당의 변화에 아주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정권은 국민들이, 그럼 너희들한테 정권을 맡겨주려면 정권을 담당할 능력과 그런 자질이 있는 그런 집단이냐. 국민들이 이제 두 번째 보는 관점은 그것이 될 겁니다. 과연 너희들한테 정권을 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느냐. 아마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어제 마크롱의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오바마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인덱스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국민의식 조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차지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인덱스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기반으로 8월 말까지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래 전략 보고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고 이게 비정상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거치고 지금부터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30분이 10분처럼 느껴졌던 시간인 것 같고요. 마이크 벗고 하세요. 아이, 마이크 벗고. 네, 30분이 10분처럼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북한, 그리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팔로워가 아닌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중요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가 대한정당으로서의 능력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저희의 또 질문으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 네. 마스크 좀 벗고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홍준표 의원님. 뭐 자주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같은 지역구인데 불구하고. 저는 경북 구미시에 있습니다. 김명식 국회의원이고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깊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로 지면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초반에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대여 투쟁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뭐 중진들이 몰락이 왔었다. 또 지금 청년이 탄생한 배경도 아마 이런 이 결과로 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저희들은 초선이다 보니까 그때 과연 과거와 같은 20대 때 같은 대여 투쟁 방식이 옳은지, 안 그러면 작년과 같은 그와 같은 어떤 대여 투쟁 방식이 옳은지는 많은 토론이 좀 있었고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너무 강하게 하는 대여 투쟁이 좀 심했다기보다도 국민들이 조금은 뭐라고 그러나 굉장히 뭔가 이런 그 대여 투쟁을 했더라도 뭔가 바뀌어지면 좋은데 바뀌지는 못했었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피곤했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저희들 필요했을 때 봤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강성을 그때 거기에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되었고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었다. 대여 투쟁하는 방식에서. 그런데 그것이 중도를 외연을 확정하는데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많은 마이너스 부분이 오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외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투쟁 방식 조금은 바꿨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를 고집했었던 것도 한 사람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고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도 결국 책임은 지도부가 지는 겁니다만은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갔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4.7 때 우리 그 보궐선거 때도 서울이나 부산에서 압승을 이루었던 것도 또 하나의 통합을 이룬 것도 뭐 그런 부분에 좀 기억을 하지 않았던 하는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이 좋은지 이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 상태를 보면은 어떻게 됐든 그게 좋게 미쳤든 나쁘게 미쳤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나쁜 결과는 아니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4.7 보궐선거 때 압승으로 이겼던 부분이 그 전에 대여 투쟁이 약했다. 그러니까 좀 대여 투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지금 웅웅거리셔서 내가 정확하게 한마디로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대여 투쟁이 없었다고 이랬었습니다. 작년에. 예? 대여 투쟁이 없었다. 작년 1년 동안. 대여. 투쟁. 예. 이 말소리 잘 안 들립니까? 예. 울려가 그런 거구나. 예.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 대여 투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닙니다. 작년 1년이 대여 투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결과를 봤을 때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저희들이 이제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분리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이겼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 보궐선거 압승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대여 투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으니. 예. 그건 내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지난 보궐선거는
반사적 이익입니다. 정치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해서 득표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상대방 실수로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의 본질은 LH 사태. LH 사태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게 LH 사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그 사이에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투쟁을 안 했다. 나는 정치판의 중도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정치판의 현실 정치판에 중도가 없습니다. 중도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도라는 개념은 스윙보트 계층입니다. 미국에도 스윙보트 주가 있어요. 선거할 때마다 7개 주의 향배가 대통령 선거를 좌우합니다. 그게 스윙보트 주라고 해요. 중미국에는 중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현실 정치에서 중도를 위한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현실 정책은 좌파 정책이냐 우파 정책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중도를 위한 정책이 없어요. 중도라는 분들은 소위 이쪽이 세냐 저쪽이 세냐 할 때 센 쪽을 따라가는 게 정이 휩쓸려 따라가는 게 정이 중도 계층입니다. 정치하고는 관심이 없는 계층. 그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쪽의 주장이 옳겠다고 하면 확 쏠리는 게 그게 중도 계층입니다. 중도들은 싸움을 싫어한다. 좌파 우파도 싸움 싫어해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그건 조직폭력배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싸워야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내세우는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념과 가치의 훼손을 막지도 못하면서 무슨 선거에 이기려고 하고 그 선거에 이겨본들 무슨 정치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강경투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 졌다. 천만에. 그때 강경투쟁할 때 광화문 나가보셨습니까? 주당 깔고 아카데미상 시상식 하듯이 투쟁을 했어요. 소위 거기에 나왔던 당 지도부들은 절박감이 없었어요. 국민이 쳐다보기에 야당이 투쟁을 하면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동조를 해요. 그런데 광화문에서 투쟁을 할 때 빨간 주단을 깔고 언론에 비치기에 그 손 흔들면서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 하듯이 그런 식으로 투쟁을 하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야당은 가진 것 없고 그리고 짓밟히고 힘들다는 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게 처절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투쟁을 하지 않았다.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했고 지난 총선에 참패한 것은 막장공천의 탓이다. 지난 총선에 한번 보십시오. 공천할 때 여러분 그 수도권 공천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 공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생판 그냥 뭐 젊은이들 벨트라 이래놓고 전혀 연고도 없는데 과천에다가 딴 데서 뛰는 사람 그거다가 집어 이어놔놓고 무슨 선거가 됩니까? 예? 그리고
이유 없이 컷오프한 게 어디 한두 보입니까? 그리고 자기하고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무조건 공천 안 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 행보는 안 벌였습니까? 그게 국민들 보기에 막장 공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참패한 거예요. 지난번에 공천만 정상적으로 했어도 당이 일당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당의 노선과 투쟁 방향을 정해야지. 지난번에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강경투쟁을 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경투쟁가 아니고 그건 투쟁을 많은 거죠. 신용만 낸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정권 초기에 북한의 김영철이가 내려왔어. 천안함의 폭침의 주범입니다. 그때 내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장애투쟁 하지 말자고 그랬어. 그런데 장제원, 김무성 의원들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을 대한민국의 통일대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느냐. 그날 저녁에 의원들 몇 사람 데리고 통일로를 점거해버렸어. 근데 밤에 의원들이 순식간 6, 70명이 몰렸어요. 그 영하의 날씨입니다. 밤새도록 시켰어요. 아침 되니까 거기에 10,000명 이상이 모여버렸어요. 통일로에. 김영철이가 내려오려고 하다가 못 내려오니까 군부대 개구멍 통해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우리 통일로로 못 올라가게 지켰어요. 똑같은 개구멍 통해서 올라갔어요. 야당이 결기를 보일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기를 보이는 투쟁을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는 한 일이 없었다. 국민들 보기에 그건 장식용 투쟁이었다. 투쟁을 해야 할 시기에 하지 않고 타협해야 할 그 순간에 투쟁하는 바람에 패스트트랙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 패스트트랙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밖에 있다가 하도 안타까워서 황교안 대표 단식장에 갔어요. 청주지검 초임검사로 만난 일에 32년 만에 그 단식장에 처음 본 거예요. 32년 만에 봤죠. 내가 황 대표한테 고생한다. 그런데 이러다가 의원들 다 다친다. 선거법만 막아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선거제도다. 선거제도 맞고 공수처 넘겨주라. 이건 정부 조직법이다. 저가 집권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동서권 폐지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정부 조직을 그래 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목숨을 거냐. 의원들 다친다.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선거법만 우리말 들어주고 공수처법만 통과시켜주면 선거법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치라는 게 극렬 타협하는 순간, 극렬 대립하는 순간도 있지만은 타협도 해야 된다. 그게 정치다. 근데 나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국회의원들 지금도 9명에 10명 기소돼 있죠? 내가 단정적으로 이야기 못하지만 살아나기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우리가 집권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모르되 공소 취소하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는 그게 국회 선진화법의 상징입니다. 동물국회 방지법입니다. 근데 그게 첫 케이스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 쉽게 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대투쟁할 때는 하고 타협해야 할 순간에는 타협을 해야 된다. 그게 정치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결국 그래 됐어요. 지금 우리 당이 이 정권은 이제는 떠나는 정권이에요. 떠나는 정권에서 우리 당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은 어느 정권에나 다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정권에나.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게 반사적 이익이라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발광체냐 반사체냐 그 이야기죠. 반사체에 불과하다. 지금은 이걸 갖다가 발광체로 만드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다. 예, 또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질문하실 분들이 지금 연이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양금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최승재 의원님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님 오늘 말씀을 마스크 벗고 질문하죠. 방송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예. 홍준표 대표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대표님의 이미지가 왜 홍카콜라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명확하시고 논리적이고 단순하게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10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미지가 모든 것을 삼킨다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홍준표 대표님의 많은 이미지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미지도 또한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서 상대에 관한 저격을 굉장히 잘하신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아마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명확성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극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다른 후보들과의 화합적 이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점을 저는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실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당내에서 개혁적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개혁적 법안을 낸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님께서 만드신 개혁적 법안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소개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정책 부분에 관한 건데요. 지금 사실 우리 당의 이대남의 부분에 대한 굉장한 열망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 20대, 30대의 남성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떠난 20대, 30대의 여성들은 우리 당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젠더적 갈등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게 주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회적 화합적 통합에 어떤 메시지를 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정치를 하고 난 뒤에 검사가 정치인으로 변심해서 검사의 때를 빼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재선의원까지는 나는 당에서 DJ 저격수라고 하면 내가 가장 잘했으니까요. 그리고 노무현 저격수라고 하면 내가 가장 잘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아파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또 그게 말이 맥히니까.
내 8년을 노무현 저격수, DJ 저격수를 했어요. 우리가 야당이 있던 시절에. 삼성이 되고 난 뒤에 저격수 정치는 하는 게 아니다. 검사 때는 하는 거다. 검사라는 직업은 선악을 가려주면 되는 직업이에요. 간단해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봐주고 악한 사람 단죄하고. 검사라는 직업은 간단한 직업이에요. 그러나 정치판에 들어와 보니까 이 선악이 공존하는 집단이더라 이 말이에요. 같은 당의 의원이라도 내가 보건데 저건 도둑놈인데 근데 그 사람을 배척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당의 의원이고 상대 당 의원도 보면 저놈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같은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배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때를 벗는데 선악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다가 선악이 공존하는 판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때를 벗는데 8년이 걸렸어요. 아마 3선 되면서 내가 저격수 정치는 안 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아마 저격했다. 나는 참 불쾌한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건 저격이 아니다. 그건 저격수 정치가 아니다. 저는 하면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볼 때는 그건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 편이라고 감싸주고 남의 편이라고 또 지적 안 하고 지적하고 그런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라도 이거는 정말로 넘길 수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든지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가는 것도 하나의 정치다. 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또 경선을 하게 되면 후보들과의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끼리 화합하면 경선을 할 필요가 없죠. 화합해서 추대하고 끝나면 되죠.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붙었던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이 과거에 DJ 노무현, DJ와 YS가 붙었던 그 경선에 버금가는 경선이었어요. 그 경선 형행으로 우리가 수월하게 대통령이 돼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선 때는 화합은 언제 하느냐? 경선 끝난 후에 하는 겁니다. 경선 때까지는 화합이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치열하게 박근혜, 이명박, YSDJ처럼 내부 경선을 할 때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국가 자질, 이 사람이 국가를 담당할 자질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본인과 가족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국민들한테 도덕적으로 당당하냐? 그 검증을 해야지. 검증도 안 하고 덜렁 내보냈다가 본선에 가서 터져 나오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97년도 7월에 신한국당 구룡쟁패전이 있었을 때 그때 이해창 총재가 당선이 됐어요. 후보로. 그때 7월 말에 이해창, 김대중 지지율이 53대 15였어요. 그건 도화각신문에도 다 그래놨어요. 그때는 집전화가 있던 시절에서 여론조사가 정확했습니다. 지금하고 달리. 들쭉날쭉하는 것도 달리. 집전화로 여론조사만 했으니까. 압도적으로 그거는 게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선 때 한두 마디 나오고 사라졌던 자녀 병력 면제 부분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10월 초에 가서 10%대 초반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 국민 감정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건의하고 부랴부랴 자녀 중에 한 사람을 소록도로 보낸 겁니다. 그래도 보고이 안 돼요. 불가피하게 민주당 하던 조순 총재를 끌어들여가지고 합당을 하고, 그때 국회의원이 한 9명밖에 안 됐죠, 민주당이. 꼬마 민주당이었으니까. 한나라당으로 바뀌면서 조금 살아났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녀 병력 문제를 경선 단계에서 거론을 되긴 됐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치열하게 검증을 못했어. 우리끼리 경선이니까. 본선에 가서 거기 터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97년도도 치고 5년 뒤에는 한번 지나갔던 병력 문제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다시 내보냈는데 5년 뒤에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경선 때 화합하라. 그 말씀은 경선하지 말고 추대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소장개혁파들이 개혁정책 내세운 게 없다. 니는 뭐 있냐? 아마 여러분들이 정치판에 들어오기 한참 전에 국적법 파동이 있었을 거예요. 특권층들이 해외 나가서 언정 출산하고 자식 병력 회피시키는 그 법안 발의했을 때 국회 사상 최초로 그게 홍준표법이라고 했어요. 그 좌파 법안입니다. 그거는 보수 우파 법안이 아니고 진보 좌파 법안입니다. 반값 아파트 법안을 노무현 정권 부동산 폭동 시절에 이 법안을 국회에서 내가 통과시킨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법안을 제대로 시행됐다면 지금 부동산에 이런 폭동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법안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이것도 좌파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폐기해버렸어요. 지금 그 법안이 없습니다. 없어진 법안 들고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하는 박영선 후보가 반값 아파트 운운함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저끼리 그 법안을 폐지해 놓고 나는 그게 건설업자들 로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한국 최초로 2010년도 도입한 것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 침탈을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줬습니다. 그 외에도 내 법안 통과시킨 게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번에 진중권 교수하고 대담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거 까먹었대요. 까먹었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나는 좌파 법안도 내갖고 통과시켜 본 일이 있고 우파 법안 내갖고 통과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국익입니다. 국익. 나라의 이익에 맞는가? 국민의 이익에 맞는가? 그래서 국민의 이익, 나라의 이익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좌파 법안도 내가 통과시켜 본 일이 있고 우파 법안도 통과시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진영의 사람들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일 모레 아마 내일인가? 김어준 방송에도 내가 5년 만에 나갑니다. 대선 때 나가고 김어준 방송에도 내가 5년 만에 나가는데 나가서 내가 김어준이
김어준 씨 좀 혼내려고 그래요. 그 사람 원래 저하고는 20년째 아는 사람인데 형님 동생하고 지낸 지가 20년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생각은 달라도 인간관계는 나는 유지를 합니다. 생각은 달라도. 씨와의 만남이 정말 기대되고요. 저 오세훈법이라고 불렸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법이라고 불렸던 정치자금법, 그리고 정당법, 공직선거법, 이것도 개혁 입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 법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오세훈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정계특위위원장이 이재호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오세훈 의원이 정계특위 강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기획본부장 하면서 지구당을 없애고 오세훈법 후원의 조항 이것도 많이 고쳐가지고 이재호 장관한테 넘겨줬어요. 정계특위위원장. 그걸 이제 오세훈 시장이 조금 손질해가지고 통과시킨 게 소위 오세훈법입니다. 근데 본인 혼자 다 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이재호 장관이 정계특위위원장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그때 간사를 했고 내가 전략본부장을 했고 전략본부장을 할 때 선거 앞두고 선변 경쟁을 하니까 그 차원에서 만들어준 법안이 그 법안입니다. 그건 당의 종합적인 작품이었다. 예. 질문에 답하지가 안 하신 게 있습니다. 20대. 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들이 우리 당을 지지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남성들이 많이 해요. 여성들은 아직 안 돌아왔고 나는 페미니즘 문제로 극렬히 갈려져 있다고 보는데 제가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지금 페미니즘을 논할 때냐 나는 휴머니즘을 이야기를 할 때지 페미니즘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미 우리나라는 물론 억압받는 여성도 있지만은 상당수가 여성의 지위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휴머니즘 측면에서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게 옳지 않겠나.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논쟁 자체는 그건 하면 할수록 우리 당의 손해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 논쟁을 이야기할 때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휴머니즘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편하게 답변이 됐습니까? 네. 최승재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 제가 대표님 전에 원내대표님 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회의 가면은 당대표 할 때지. 네, 아니 원내대표님 때 뵀어요 그때. 아, 그때부터 봤어요? 네, 그때 회의. 거의 13년 전인데. 네, 그때 회의에 들어가서 그때도 말씀하실 때 보면 간단 명료하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스타일은 항상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요새 대표님 다시 오시고 이제 요새 말씀하시는 거나 그리고 보고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요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새로 왔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제 야당 시절이 오래 길고 이것이 그동안 힘들었던 게 있었고요. 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하신 메시지는 정확하게 좀 알겠는데 이것이 어떤 혁신의 또 어떤 이미지이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또 집권을 위한 또 어떤 변화의 또 시작이고 설레는 감정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의 어떤 변화라고 시작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이 갖고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와 이런 부분은 또 훌륭한 경험이시고 또 지혜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어찌됐다 보면은 그동안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기회를 살리는 설레는 이 결과를 가지고 싶은 이중적인 생각도 있다는 거죠. 확장성이라는 부분은 또 가질 생각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 이 혁신이라는 것이 나이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저는 대표님께서 이런 인덱스 보고서를 내시는 걸 보면서 어떤 국정에 관련된 부분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당을 집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시는 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경험을 살려서 만드시는 기초를 다지신 부분을 해 주신다면은 거꾸로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선 의원들하고도 훨씬 더 교류도 잘 되고 그다음에 정말 지금까지 대표님이 새로운 또 혁신의 또 이미지도 더 살리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판 처음 들어올 때 그때 혁신의 아이콘이고 개혁의 아이콘이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격수가 돼버렸고 당에서 그래 요구를 했으니까. 그리고 매수원 검사로 돌아가 버렸어요. 삼선 이후에는 저격수 정치를 안 하려고 했고 또 뭔가 잘못된 제도 이것은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말씀하시는 확장성 문제는 결국은 이미지 정치를 좀 해달라. 국민들은 속속들이 모르니까 좀 이미지 정치를 해달라. 저는 26년 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판단을 받으면 된다.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미지 정치로 성공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좀 저래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요즘 하고 있는다고 옆에서 이제 말을 시켜주는 대로 말을 조언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지가 않는데 확장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미지 정치를 좀 제대로 해달라는 뜻인데 앞으로 이제 그 문제도 최 의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 생각으로 정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정상화되어야 되고 저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검사 11년 해봤고, 국회의원 5번이고, 도지사 2번 했고, 당대표 2번 했고, 원내대표 1번 했고, 거기다가 대통령 후보까지, 망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해봤어요. 나는 그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고집하지는 않는데, 대통령 선거를 아마 여의도에서 가장 많이 치러본 사람은 절 겁니다. 이해창 총재 2분 후보,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망한 정당이지만은 내가 나가서 선거를 직접 해봤으니까 5분의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본 사람은 선거 구조나 선거 운동 방향이나 흐름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여의도에서는 여야를 통틀어서 절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권을 되찾아오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꼭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꺼이 양보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라고? 양보하실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양보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 될 분을 밀어주겠다. 그거는 치열하게 상호 검증하고 토론을 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그거는 후보로 하는 것이지, 무슨 정치에 있어서 그 후보가 양보가 어딨노?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이 41%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원님이 24%였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21%,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6.8%였습니다. 한 사람이 중간에 양보를,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양보했다면 우리 의원님이 되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안 대표가 양보를 했어도 문재인이 판이 됐을 겁니다. 그 판은 우리가 될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안 대표를 좋아하던 사람이 전부 나한테 왔다? 그거는 현실 정치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지난 선거는 집권당이 폭망했기 때문에 제1야당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선거였고, 거기에 안 대표가 사퇴했더라도 그 표는 우리한테 다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일화 때문에 우리가 대선 단일화 건 해도 그건 아니다. 안 되는 선거예요. 깨끗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단일화 해도 안 되는 선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단일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안 대표 쪽에서는 단일화 이야기가 잠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측에는 당이 붕괴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당직자들이 저녁 10시 되면 다 퇴근했어요. 대선 상황에. 세상에. 토요일 일요일 출근을 안 했습니다. 대선 때요. 대선 때. 그 당에서 대선 공약을 만들어준 게 내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나 혼자 내 입으로 만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분야 공약은 언론에 빈칸으로 나간 일도 있어요. 공약 자체가 없었다고. 그 당시에는 내 경기도 어디에 오락해서 가보니까 하천변에 한 20, 30명 모아놓고 대선 유세하고 가라고 합니다. 아마 참패가 뻔한 선거에 어느 국회의원이 유세차를 타겠습니까? 아마 유세차 탄 사람도 거의 많지 않을걸요. 거의 안 탔어요. 그럼 선거는 해보나 마나였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선 조직 자체가 없었는데 원맨쇼를 하는 대선인데 단일화 협상을 할 창구가 없었어. 문재인 정권 막아야 된다고 안철수 측에서 그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온 거는 들었는데 뭘 협상할 창구가 없었어. 우리 측에 창구가 없었어. 그럼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가 분산이 됐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거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홍석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늘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우리 대표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초선 후배 의원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우리 대표님 이미지는 저 사진에 있는 저 미소만 딱 띄면 저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허나 또 의원이 또 이미지 쪽에서는 아주 전문가니까 조언을 받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말씀 중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만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저희 국회의원들도 결국은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도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주제처럼 결국은 정말 이 나라를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당연히 이제 가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옛날부터 우리 우파 보수 쪽은 너무 과거에 우리가 한 일, 특히 또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보다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을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대내외적으로 많이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한 게 사실은 좌파가 아니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각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의료보험 등을 했었고 오늘 또 홍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태우 정권 때 북방외교와 특히 또 남북 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특별히 또 호남 지역에는 광양제철이라든지 새만금을 그때 했고 또 YS 때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함으로써 그것을 다 우리 우파 정권 때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걸 잊어버리고 그게 마치 좌파의 전 인물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어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님의 이미지가 강성 이미지고 또 심지어는 좌파 쪽에서는 지난번 대선 때 극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대표가 각종 TV 토론에서 이야기됐던 각종 이야기들, 남북평화쇼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대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이 현실화된 것을 지금에서야 국민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돌려보면서 그때 이 말이 맞았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그래도 이제 우리의 정권 교체와 정상 국가로 돌리는데 좀 희망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좀 여쭈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과연 정상 국가로 가는 길은 굉장히 정권 교체보다도 힘들다. 지금 이 정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잘하는 게 자기의 진영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대 들어와서도 보면 각종 법을 통과시키는 거 보면은 결국은 자기 진영 넓히는데 많은 노력과 법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사노동자법을 통과시켜서 가사노동자 조합을 한다든지 특고 종사자들도 결국은 또 의무보험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자기 어떤 진영을 넓히는데 국가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미래는 도의시하고 넓히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저렇게 강력한 어떤 민노총이라든지 또 이런 막대한 어떤 재정 부담에 지금 돈을 주다가 또 결국은 또 돈을 안 주면 또 국민의 반발이 불을 보듯 빼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집권 후가 아니라 우리가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도지사와 각종 또 그런 부분에 경험이 있으신 우리 또 대표님의 어떤 보완과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 본들 국회가 3분의 2에 가깝게 점거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죠. 교체되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거는 대통령의 힘이라는 거는, 특히 단임제 대통령의 힘이라는 거는 뒷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강력합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 강력한 힘을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죠. 무슨 후환이 두렵고 겁이 나니까. 지금 우리가 정권 잡아본들 국회가 장악이 돼 있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전부 저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지 보고 뽑지 말고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응? 전부 이미지 보고 뽑아놓고 이제 초반에 2년 내내 끌려다니는 정치하는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지. 국가를 정상국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 그리고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우면 나라가 달라지지요. 그거는 제가 되면 그때부터 보여줄게.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정권 교체가 돼야 정상 국가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1년 뒤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성중 의원님. 네, 조영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입니다. 창녕사람끼리 이걸 안 하는 거로 하자. 제가 창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창녕에서 다녀서 지금 우리 홍준표 대표님 하고 같은 고향에서 제가 대구 경북 창녕향후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말이 있어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데 창녕인 가장 유명한 지역이 화왕산하고 우포예요. 그런데 화왕산에서 큰 불이 나면 창녕에 큰 인물이 난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랄까. 그런데 창녕 화왕산에 불이 안 나면 그게 대구로 가서 비설산에, 대구에 그 둘러싸고 있는 게 비설산에 큰 인물이 난다. 그래서 예전에 화왕산에 불이 안 났을 때는 대구에 우리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해서 큰 인물이 났는데 몇 년 전에 한 4년 됐습니까? 황산에 갈대밭에 큰 불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창녕에 그 우리 홍준표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박원순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도 계시고 박영선 다 창녕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그 두 분은 이미 돌아가시도 했고 이제 선거도 실패했고 그래서 남은 분은 이제 홍준표 대표님 한 분 남으셨는데
제가 19년에 창녕하고에 회장 취임할 때, 우리 사무국에서 그 창녕을 대표한 축사 동영상을 하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축사 동영상 뭐 준비했대. 그래, 야, 말이 되냐. 내가 회장이 우리 자유한국당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 홍준표 대표님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대표 자리를 내놨기 때문에 안 했대. 야, 그럼 다 하지 마라.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홍준표 대표님의 창녕 사랑에 대해서는 익히 앞으로 알게 모르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대 때 19번 받고 제가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선 때, 홍준표 대표님 대선 때 제가 얼마나 기울여진 운동장이었으면 모든 대선 유세지원 본부에서 저보고 19번이니까 와서 거두라라 해서 제가 문화홍보단장을 했습니다. 김종국 데리고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5%,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였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마지막 24%까지 올린 거는 정말 대단한 조력이라 생각하고, 당에서는 정말 다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주거디가 열심히 이 유세하는데 사람 모으는데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참 그런데도 이렇게 그만큼 지지를 올린 게 굉장히 대단한 조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재수 뛰어난 도지사 행정이나 우리 사법이나 모든 저는 역량을 다 능력이나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게 프레임이었어요. 아까 이미지. 이상한 언론에서 우리 대표님이 그냥 하지도 않으신 말씀도 막 어떤 여성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프레임을 세우고, 특히나 젊은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다 알아요. 대표님이 실제 그런 게 아닌데 말씀을 유세를 하시는데 앞뒤 말 다 자르고 중간에 딱 안 좋은 말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언론이랄까 어떤 이렇게 서적이랄까 이런 데에 어떤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우리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또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못해야 이긴다는 게 이게 정치라고 그랬었듯이, 지금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프레임이랄까? 원내에도, 그래도 복당하셔가지고 굉장히 우리 원내에서는 가장 큰 지지율을, 지금 높은 지지율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 원외에 지금 또 굉장한 또 라이벌이랄까? 굉장한 그때하고 다른 그런 좋다면 좋고 악한 그런 조건인데, 지금 딱 두 가지 가장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디테일에 너무 약하신 거예요. 강하고 굉장히 옳고 정상이 굉장히 강한, 굉장히 옳고 굉장히 정상적이고 역량은 있으신데, 이 검사의 그냥 직업병이 오래 하셔가지고 디테일에 굉장히 약하신 거예요. 사근사근하고 소프트한. 그게 이딴 사람은 검사도 지금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러지 나는 그만둔 지가 20년이나 근데 직업병이 너무 경상도 꼰대라서 그래요. 그게. 두 번째는 여성, 아까 페미니즘 말도 나왔는데, 여성 그동안에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젊은, 20, 30, 40대까지 젊은 여성들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속 시원한 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막말 프레임으로 지난 5년 동안 내가 고생을 했죠. 5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프레임을 걸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를 막말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려면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그건 쌍욕하는 사람이야.
쌍욕하는 사람인데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웃기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되면 그 프레임을 걸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자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쌍욕을 해대고 사는 사람이니까 거기는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서 고생했다. 두 번째, 꼰대 이미지라는 거는 이게 붙여버리면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하자면 요즘 젊은 꼰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꼰대들이, 젊은 꼰대들이 그래 많은데 사실상 이 꼰대 이미지라는 거는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꼰대 이미지 벗으려면 젊게 살아야 되는데 옷도 젊게 입고 청바지도 입고 뭐 요즘 나 참 딱하게 보는 게 정세균 선배 하는 거 쳐다보면서 야 이래까지 해야 되냐. 그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아유, 어떻게 그걸 내 딱하게 봤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벗을지는 허나 의원한테 앞으로 많이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고 홍준표는 상남자입니다. 난 막 그렇게 살아요. 적어도 내각시에 관한 문제는 그는 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조국 장관도 이야기하면서 한번 또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자기 각시를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지가 책임지고 들어갔으면 지각시 살고 지 딸 살고 그 다음에 자기 사촌동생 살고 친동생 살고 다 살았을 건데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바람에 딴 사람들이 가족 전체가 범죄자이 돼버렸어요. 내가 그런 거 쳐다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가족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각시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야지. 내가 대신 들어가야지. 나는 인생을 그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 여성 문제 이야기할 때 난 내각시덕에 사는 사람이다. 지금 40몇 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내각시덕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왜 그게 시발이 됐나 뭐 정치판이 이게 참 우스운 게 YTN의 안드로메다라는 프로가 지난 대선에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설거지 해본 일 있냐 그래 물었길래 내 부엌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 응? 아니 우리 집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옛날 우리 시대에는 지금은 다른 게 지금은 부부 맞벌이라고 캐리어 우먼 시대야. 여성이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대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요리도 하고 밥도 짓고 다 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리고 집안 청소하고 육아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혼했던 그 무렵 시대에는 경상도에서 특히 더했죠. 경상도에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는 걸 갖다 금기시했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뜻 그 생각이 나서
와이팅 가서 난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다. 설거지 해본 일 있냐? 해본 일 없다. 그 소리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몰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그 무슨 이야기 해도 그게 메시지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설거지도 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살면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제 하고 정치판이라는 거에 조 의원님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한번 겪어보세요. 거기서 한 번 삐끗한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 그 오해 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그게 정치 끝날 때까지 그 오해가 안 풀리는 수가 서다합니다. 그거는 근데 아마 제가 76년도 집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81년도 결혼을 합니다. 하는데 82년도 합니다. 하는데 내가 엄처시야에 살은 게 40년이 넘어요. 이 밖에 나가면 홍준표가 저 뭐 아주 집에 가서도 폭군처럼 굴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이 아주 엄격해요. 그리고 워낙 그거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여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게 자칫하면 오해를 받으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한 시간 동안 홍준표 의원님 전 대표님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대표님. 예? 네, 꼰대가 되지 않으시려면 멋지게 외모를 꾸미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을 칭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저희 이제 명불허전 보스다가 1년 훨씬 넘게 초선들이 열심히 국회의원 리더로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불허전 보스다에 있는 초선들이나 아니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21대 초선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나 칭찬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요? 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역대 국회와 다르게 21대에는 활발합니다. 활발한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은 저는 26년 정치에도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개파를 만든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대표 기관입니다. 300명이 있으면 국회가 300개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인 성조예요. 헌법상으로. 그래서 헌법상으로 1인 성조인 국회의원을 개파의 쫄개로 삼아가지고 오라가라 하고 지시하고 그따위 짓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그래서 저는 26년 동안 어느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개파를 만든 일도 없습니다. 우리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은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팔로우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팔로우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정치 인생은 참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21대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님들은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전부 리더가 되라. 팔로우가 되지 말고 칭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칭찬 한 말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계신다니까. 네, 잘하고 계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우리 홍준표 대표님, 의원님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